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작품은요. 중1 국어 비상 3월 사랑하는 별 하나입니다. 시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펑펑 봄눈이 내리더니 펑펑이라고 눈이나 돌 따위가 세차게 많이 내리거나 솟은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서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눈이 내리고 있는 아름다운 상황 드러나고 있는데요.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이 눈부시게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하얀 이불을 덮었다는 것에서 바로 이 하얀 이불은 아침에 내렸던 봄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산과 들에 쌓인 눈, 즉 원관념을 한 이불 보조관념에 빗대어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슷한 특성의 두 대상을 이어주는 말 없이 간접적으로 빗대는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네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나직나직. 이는 나직나직의 시적 허용으로 의성어 사용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과 마찬가지로 의태어와 의성어의 사용을 통해서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네요. 자장가처럼 들리던 하루가 지나고 여기서 처럼이란 단어에 좀 집중해 볼까요? 볼짝을 타고 내리던 물소리를 마치 자장가에 비유하고 있죠. 이때 비슷한 특성의 두 대상을 뭐뭐처럼, 같이, 드시와 같은 말로 연결하고 있는 직유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시에서 은유법과 직유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 비유법 사이에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오고 해가 떠오르더니 다시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는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고 아침에 밝은 분위기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네요. 해가 떠오르더니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에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여기서 쫙도 을태어의 사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불을 걷어가 버렸다라는 것은 눈이 완전히 녹아버렸고 이제는 봄 날씨가 되었음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불이 걷힌 그 자리에는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여기서도 처럼 사용되고 있죠. 비교법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 파란 싹들이 소리를 낸다. 왁자지껄이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 들어가 있고요. 마치 파란 싹들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의인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비유법의 대표적인 세 가지 용법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은유, 직유, 의인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의인법을 통해 동적인 분위기로 봄의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여 신선함과 재미를 주고 있죠. 다음으로 사랑하는 별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때 별이라는 존재는 마음을 안아주는 존재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또한 될 수 있을까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이렇듯 나는 별처럼 마음을 안아주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에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 화환이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별과 비슷한 데상 꽃이 하나 더 나타나죠. 꽃 또한 공감해주는 대상이자 포용해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환희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환희라고 써야겠죠? 근데 이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준어에 맞지 않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화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화자는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라며 싣고 반복하고 있고요.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별과 같은 존재를 가지고 싶다라고 표현하네요. 마음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랑 하나 갖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뜻하겠죠? 이 부정적 상황이 깊어갈수록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힘든 시기에도 함께 있어주는 동반자를 가지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선선의 사랑하는 별 하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이라고 하면 시이죠. 바로 운문입니다. 운문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서정 시는 반드시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화자와 글쓴이는 서로 별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다루고 작가가 직접 등장하여 글을 서술하는 갈래는 바로 수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답선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읽을 때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 이 시는 서정시로 다양한 요소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따라서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는 표현 적절하고요. 2번과 3번 한 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축적 내용,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유와 상징과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해 작품을 전개함으로써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번 서정시는 객관적 사실의 전달보다는 화자의 정서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번까지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비상 추론하며 듣기입니다. 대화 내용부터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영화가 이미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지금 몇 시니? 라고 남학생이 묻자 여학생은 아, 미안해. 화났어? 라고 묻고 있죠. 여기서 남학생의 말은 여학생의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과 미안하며 화났냐고 묻는 말을 통해 여학생이 남학생의 말을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이 대체 몇 시냐라고 직접 시간을 묻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를 추론하며 듣기를 했을 경우에는 아, 남학생이 내가 늦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구나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래 대화를 살펴볼까요? 영화가 이미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지금 몇 시니? 라고 했을 때 여학생은 아, 지금 2시 30분이야 라고 반응하고 있죠. 해당 여학생은 지각한 것을 지적하는 남학생의 의도에 어울리지 않게 불필요한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추론하며 듣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화도 살펴볼까요? 민서야, 과자 좀 먹을래? 종아,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표정인걸? 사실은 내일까지 학급 게시판을 꾸며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혹시 내일 시간 있어? 여기서 내일 시간 있냐라고 물어보는 표현은 진짜 내일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 표현이 되겠죠? 민서는 대답합니다. 아, 어쩌지? 내가 어제 팔을 다쳤어. 여기서 팔을 다쳤다는 것 또한 진짜 다쳤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절의 의미를 담은 의도죠. 아, 그랬구나. 많이 다쳤어? 괜찮아. 나 대신 재원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 괜찮아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치긴 했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무심천에 소속된 자전거 도로.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의 전달과 더불어 미착용한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다라는 문제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자전거 대여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모를 쓰면 덥고, 그렇다고 안 쓰고, 빌려드려도 자전거에다 매달고 다녀서 깨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요. 많이. 그래서 안 쓸 거면 안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전모를 쓰면 덥고, 그렇다고 안 쓰고, 이 상황 또한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실태를 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안전모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미착용 실태가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기자의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사실의 전달은 앞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겠죠. 기자의 말의 의도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안전모 의무화 규정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 바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의 실효성을 지적하려는 의도겠죠.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충북에만 5명, 전국적으로는 91명으로 법규 시행 전 수준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법규 시행 전과 후의 사망률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들어 지금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자전거 의무화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확인된 안전모 착용률도 20% 선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20% 선에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관련된 맥락을 바탕으로 수치를 해석해야겠습니다. 20% 선에서 그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수치가 작다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죠. 또한 이 착용률은 자전거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이 20% 정도임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로 따라서 이 수치를 전체 자전거 이용자와 비교할 경우 비율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교수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봤을 때 사고가 난 사람 중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이 20%이고 사실 자전거 운전자들이 그만큼 안전모를 실제로 착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통계죠. 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상황의 심각성과 이 심각성에 대한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의 의도와 말에 담긴 함축적인 뜻을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원활한 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고려한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이 어떤 말하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태도로 원활한 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따라서 1번의 답 3번이고요. 오답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파악한다.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같은 상황 맥락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 대화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고려한다.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 대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7번과 5번 함께 볼까요? 반영돼 있는 관점과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의 말이 지닌 표면적 의미 이외에도 그 속에 반영된 관점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추론하며 듣기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주, 중1 국어 비상 요약하며 읽기입니다. 지문은 첫 번째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 시간에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지낸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 촬영, 음악 감상, 영화나 드라마 시청,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중심 소재가 스마트폰임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며 글을 읽을 때에도 중심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인터넷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창구로 사용하기도 하며 쇼핑 및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네요. 또한 오락 및 놀이, 인터넷 강의 시청, 강의 내용 필기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요약할 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용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처럼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걷느라 주변을 미처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라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부작용을 1, 2, 3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을 청소년기에 할 때의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중심 내용 찾아봤었고요. 여기도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문단의 중심 내용을 서로 합쳐서 재구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구성의 방법을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뇌 발달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이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과 뇌 발달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발달하게 된다. 이 부분이 탐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발달하게 된다라는 내용은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하기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예를 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예시 부분은 요약할 때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 부분이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할 때에는 해당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전자기기에 의존할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족을 일으켜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수면 시간 부족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해당 문단 중심 내용 되겠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을 일으킴에 따라 기억력이 떨어지며 창의력 또한 저하되어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도 첫 번째 문단과 마찬가지로 중심 내용이 앞에서 한 번, 뒷부분에서 한 번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도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 재구성하는 방법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청소년기 스마트폰 사용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일상생활에는 흥미를 잃고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자극만 추구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 부분이 여섯 번째 문단 중심 내용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도구로 일상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기 뇌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라며 중심 내용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며 읽기 첫 번째 지문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며 읽기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와 같은 글을 요약할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미리 글자 수를 정해두고 그에 맞게 내용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글을 요약할 때는 단순히 글자 수를 정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독서 목적이나 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내용을 간추리려고 해야겠죠? 해서 1번 선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하며 읽기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비상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글쓰기 과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수시로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기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종류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집한 매체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선택적으로 내용에 맞게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 및 순서를 정하여 개요를 작성하고요. 수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요를 작성하면서 글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하게 될지, 어떤 자료를 활용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하기 및 붙여쓰기입니다. 수집한 정보와 개요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쓰고 도표,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의 내용, 구성, 표현 등을 점검하고 글을 다듬고 마지막으로 쓰기 윤리를 고려하여 글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이때 글 외에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연이의 글쓰기 과정을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서연이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에 따라 글을 쓰게 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인 너비아니를 소개하고 싶다. 라는 글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네요. 이후 내가 쓸 글을 읽을 독자는 누구일까? 하며 예상 독자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학교 소식지에 실릴 글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읽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세 번째, 어떤 음식을 소재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을까 했을 때 잘 모를 것 같은 음식, 그 중에서도 너비아니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결정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너비아니를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기 때문에 글의 종류를 설명하는 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용 생성하기 과정입니다. 이는 설문조사, 요리책, 기사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너비아니는 어떻게 만드는 음식인지, 너비아니를 요리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이 너비아니를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너비아니가 건강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과사전에서는 너비아니를 언제부터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마지막 기사에서는 궁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개요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비아니를 소개하는 까닭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너비아니의 역사, 유래, 관련 기록에 백과사전에서 살펴본 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비아니를 만드는 방법에 책에서 본 너비아니 레시피를 활용하고 있고요. 너비아니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확인한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 음식이다라는 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활용하지 않은 자료가 하나 있죠? 바로 궁중 음식 체험 행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필요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너비아니에 대한 소개를 작성하는 초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초고 이후 고쳐쓰기에서 설문조사 그래프를 제시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고쳐쓰기를 해보는 과정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의 자료에 대한 출처를 밝혀 쓰기 윤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글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고 수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 및 순서를 정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수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오답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 구성, 표현 등을 점검한다. 이는 점검하는 단계로 바로 고쳐쓰기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3번, 글의 주제와 종류를 정하고 한 편의 글을 쓴다. 이는 글을 쓰는 단계인 표현하기 단계에 해당하겠네요. 4번,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글에 활용할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은 바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마지막 5번, 도표,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작성하지만 도표,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하기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였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비상, 품사로 빚어낸 세상입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분류 기준에는 총 세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형태, 기능, 의미입니다. 형태는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능은 특정한 단어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것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에서는 문장에서 공통으로 의미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품사로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이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체언의 개념과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품사로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불변어라는 것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언에는 총 세 가지 품사가 속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명사, 즉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가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명사, 사람과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해당 세 가지 품사가 체언에 속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주로 관계어인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언입니다. 용언은 문장에서 주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단어로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입니다. 용어는 크게 어간과 어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이란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반면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어로 살펴볼까요? 달리다라는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는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죠. 달리고, 달리네, 달렸어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은 다음 부분이 변하죠. 자, 고, 네, 로 서로 형태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달리다의 달리까지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라고 하고요. 형태가 변하는 부분 어미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언에도 총 두 가지 품사가 속해 있는데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인 동사가 속해 있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인 형용사가 속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어입니다. 관계어는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품사입니다.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요.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한 다른 조사들은 모두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 예외적으로 불변어, 즉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분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원에는 조사가 속해 있는데요.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문법적 관계를 더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고요. 뜻을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속해 있습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이고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들을 꾸미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문장에서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쓰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해당하는데요.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여기까지 품사로 빚어낸 세상,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떤 품사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우리는 나를 포함한 집단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겠죠? 셋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곳은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 니은, 디귿은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 바로 5번이었습니다. 기업 니은은 디귿과 달리 불변어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체언은 모두 불변어에 해당하죠. 따라서 디귿과 달리 불변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불변어에 해당한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겠네요. 오답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디귿은 특정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이다. 저희 기업 디귿이 대명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특정 명사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2번 니은은 수사 중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우리 셋, 지금 사람이 3명 있다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따라서 2번 적절합니다. 3번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저희 체언에 해당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4번 기억에서 디귿은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체험에 속해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4번까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비상, 상호작용적 매체와 소통입니다.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적 매체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매체로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온라인 대화방, SNS로 불리고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매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온라인 대화방입니다. 온라인에서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체로 비교적 생각, 의견, 관점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할 때 다른 때보다 편하게 말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대화의 형식들을 모두 온라인 대화방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특정한 관심사나 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매체입니다.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저희가 흔히 활용하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누리집입니다. 단체의 업무,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매체로 주로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공간입니다. 저희 주변에서는 가장 흔하게 학교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의 특성입니다. 문자와 함께 그림으로 된 그림말을 전송하여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말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모티콘의 순우리말입니다. 또한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에서 장소를 공유하고 싶을 때 지도의 장소를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설정하여 개인의 상황이나 생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생각해 보면 프로필 사진과 배경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설정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이나 생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 대화방이 있어 대화의 유형에 따라 1대1 또는 다수와 동시에 소통이 가능하다. 저희 반에서 만들어진 반톡이 또 따로 있죠? 이러한 단체 대화방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인 대화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글과 함께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기호를 활용하여 특정 사람이나 단체 등의 계정을 언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흔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게시글 댓글에서 상대방을 태그한다라고 표현하죠. 해당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물 정자 기호 뒤에 특정 단어나 문구를 붙여 게시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해시태그 기능입니다. 또한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누리집의 특성은 누리집의 주소를 직접 복사하거나 전달하거나 게시글에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해당 누리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앞서 살펴봤던 장소 공유 기능과 비슷하죠? 링크를 개인 대화방에 보내게 되면 상대방도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하는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조회수나 추천수 등을 통해서 게시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누리집은 주로 공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매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총 네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맥락, 목적, 공간, 참여자입니다. 우선 공적인 맥락인지 사적인 맥락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공적 맥락의 경우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사적 맥락의 경우 대표적으로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의사소통 목적에 적합한 매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소통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의 참여자나 수용자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상호작용적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의사소통에 시간의 제약은 없으나 공간의 제약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호작용적 매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모두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답선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오갈 수 있다. 상호작용적 매체에서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오갈 수 있다는 말은 적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생산자가 특정 인물로 제한되지 않는다입니다. 상호작용적 매체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가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상호작용적 매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채팅과 대화 등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입니다. 4번. 공적 목적과 사적 목적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상호작용적 매체는 공적인 맥락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와
사적인 맥락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4번까지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상호작용적 매체와 소통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중1 국어 비상, 하늘은 말 것만입니다. 저희는 발단과 전개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안반 뒤에 숨겨둔 공이 간데가 없다. 칼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을까? 도리어 그랬다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 손에 들어가기나 했으면 큰일이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 공은 가족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물건으로 숙모 몰래 해당 공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기는 아무 일 없는 태도로 전날과 다름없이 앞마당에서 화초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공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는다.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문기에게 공과 쌍안경은 모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어낸 물건으로 가족에게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문기는 쌍안경과 공이 가족에게 들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면서 걱정으로 인해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시 그리 읽히지 않는다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일이다 라며 과거로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역순행적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는 순행적 구성과 시간을 역전시켜서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을 넘나드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를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다. 뚱뚱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둥구미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단 후에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그리고 거스름돈으로 지전 9장과 그 위에 은전 몇 잎을 얹어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저희는 지전 한 장을 내밀었는데 지전 9장을 돌려받은 걸 알 수 있죠? 고깃간 주인이 거스름돈을 잘못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 진행되게 될 사건의 원인 되겠습니다.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처음엔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도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분주하다. 문기는 생각보다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었다. 문기는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이후 해당 일을 숙모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꺾어 돌아섰다. 선악관 앞을 서서 동무 수만이가 간다. 문기는 쫓아가 그와 나란히 서며 너 집에 인제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고 이거 이상한 일 아냐? 뭐가 말야? 고길 사러 갔는데 말야. 난 1원짜리로 알고 냈는데 10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야. 정말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펴 돈과 고기를 보였다. 그러자 수만이는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 어머니에게 주거든. 이라며 숙모가 문기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만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만은 얍삭빠르고 계산적인 캐릭터인데요.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와. 할 일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만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놓았습니다. 승모는 그 돈을 받아 두 번 자세히 세어보고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서 고기를 씻는다. 이는 고깃간 주인이 실수로 문기에게 거스름돈을 더 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숙모가 돈을 덜 받고도 의아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문기는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만이는 그러한 문기를 이상한 웃음으로 맞이하였다고 하네요.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렇듯 수만이는 대담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하는 데 사용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라고 소심하고 순수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만은 반면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라며 대담하게 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을 샀고 만년필을 샀고 쌍안경, 만화책을 샀습니다. 이것저것 군것질도 하면서 거스름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죠. 이후 수만이와 문기는 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일전씩 받고 구경을 시키면 앞으로 용돈을 줄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운 계획은 삼촌이 공을 발견하고 쌍안경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그러지게 되는데요. 이 이후의 내용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신 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수많은 문기가 돈을 혼자 두고 쓰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문기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문기가 남은 돈을 고깃간 마당에 던졌다는 말을 믿지 않고 승계가 됐거든 이라며 말하며 계속 빈정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밑에서 8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기는 숙모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문기는 숙모에게 고백하지 않으며 숙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씻고 있었죠.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문기는 잘못을 뉘우치며 쌍원군과 만년필을 모두 돌려준다. 해당 내용에서 쌍안경과 봉은 버렸지만 만년필을 돌려줬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4번 문기는 자신이 잃어버린 공을 찾기 위해 개천가로 갑니다. 적절하지 않죠. 문기는 공을 버리기 위해서 개천가로 간 것입니다. 마지막 5번 숙모는 문기가 공을 찾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꾸짖는다. 숙모는 문기를 꾸짖지 않고 있죠. 본을 세어본 뒤 조용히 고기를 씻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늘은 말 것만이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1 국어 비상 토의하기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토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주제는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자의 말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번호 순서대로 앉으면서 불편을 겪은 친구들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자리를 바꾸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오늘은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토의하겠습니다. 사회자는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의자로 선정된 분은 서연, 은우, 지아입니다. 여기서 사회자의 역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연, 은우, 지아 학생의 순서로 의견을 말하는 부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서연이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는 짝이나 모둠이 함께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이때 서로 마음이 잘 맞거나 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과 앉으면 활동하는 과정도 수월하고 활동의 결과물도 훨씬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가까운 사이라면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에 서연이 제안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죠. 이에 대한 근거를 앞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우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온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가까운 앞자리일 때 수업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앞에 앉을 수 있고, 뒷자리일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집중력이 높아지는 사람은 뒤에 앉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찍 오는 노력에 따라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자율성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라며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선착순으로 자리를 앉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지아는 서현 학생과 은호 학생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나머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든 자리를 정하고 나면 그 후에는 다양한 까닭으로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추첨을 제안합니다. 또한 추첨은 어디에 앉게 될지, 누구와 앉게 될지 알 수 없어 기대도 하고 긴장감도 느끼면서 즐겁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며 마지막으로 추첨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후 토의자 간 의견 교환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사회자가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죠. 정리하면 서현 학생은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이루어 앉기를, 은호 학생은 선착순으로 정하기를, 지하 학생은 추첨으로 정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라며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회자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와 같이 앉으면 이야기거리가 많아 수업 시간에도 떠들게 되지 않을까요? 지아는 서연의 제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친한 친구와 짝이 되었을 때 서로 자꾸 말을 걸게 되어서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네, 좋은 지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네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누구와 함께 앉든 떠들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학생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까운 친구와 앉았을 때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습니다. 라고 질문에 대한 반박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번에는 은우 학생의 제안에 질문해 주십시오. 라며 토의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연은 선착순으로 원하는 자리에 앉을 경우 저처럼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은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야만 합니다. 매일 멀리서 등교하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더 일찍 나와야 합니까? 멀리서 사는 게 무슨 죄인가요? 라며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회자는 적절하지 않은 토론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 있네요.
은우는 해당 서연의 말에 아, 그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반 친구들이 학교에 오는 순서가 꼭 집까지의 거리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일 일찍 등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원하는 자리에 앉는 보람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온 친구가 친한 친구와 앉고 싶어서 다른 친구의 자리를 맡아둘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데요. 이러한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는 지하의 질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지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빈자리를 맡아주지 않기로 우리 반 규칙을 정하고 약속을 어기는 친구에게는 일정 기간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어떨까 합니다. 라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 학생의 제안에 대한 질문을 진행합니다. 추첨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생각인가요? 반의 모든 친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요? 라며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자리를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이름이나 번호, 좌석 수나 배치도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자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은우의 질문에 대한 지하의 해결 방안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되었던 토의에 대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신 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이와 같은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찬반의 입장을 나누어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라고 했는데요. 호의는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이며 찬반 입장을 나누어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은 토론의 말하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답선지 몇 개 함께 살펴볼까요? 3번.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토의는 타당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 말하기입니다. 따라서 3번 적절합니다. 5번. 함께 해결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의하기였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